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설레는 이유.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코즈부 투데이의 존재 때문이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즈부 투데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아주. 아나운서 박다혜입니다. 아주 아나운서님이랑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방송하게 되면서요. 너무나 기쁜데요. 저희 첫 방송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 알고 계세요? 맞아요. 저희 둘이 하는 방송은 또 처음이었는데 주변에서 호흡이 너무 잘 맞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여기 오면은 다희 아나운서랑 막 수다 떨다가 노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둘도 이렇게 재밌는데 오늘 준비된 코인 이야기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요? 다희 아나운서님, 혹시 네? 저번 저희 방송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당연히 저희 투톱 이야기 아닐까요? 네, 아,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냐. 그 예쁜 얘 옆에 예쁜 얘. 아, 네. 저희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네. 네, 욕먹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보석 같은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즈부 투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코즈부 투데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 맛보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다희 아나운서께서 아리따운 다희 아나운서께서 시장 상황 함께 짚어드립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서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예고가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8,500만 원대를 사흘째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역시 상승불을 켰습니다. 0.63% 켜지면서 8,502만 5천 원의 거래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면서 전일 좋은 성적 거뒀던 이더리움이 투심에 확신을 못 갖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빨간불 켰습니다. 0.14% 상승하면서 349만 8천 원의 현재 가격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역시 0.26%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요즘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결제 시스템에 리플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오늘 7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종목 보면서 저희 화면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코인 성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코즈부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 그럼 헤드라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네, 아주 아나운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고 왔나요? 다이 아나운서님 혹시 취향이 그런 쪽이에요? 저만 웃겼어요? 시청자분들 같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맛보기로 했던 내용 짚어볼 텐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드디어 처음이라는 것도 좀 놀라워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의 발언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저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언급을 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넘치잖아요. 과연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했고 앞으로 상승의 추세가 전환이 될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정말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세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추세가 터진다면 잠깐 조정이 오더라도 큰 상승장 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아주 아나운서가 너무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서헤이즈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니, 비트코인 잘 나가고 있는데 뭐 하락장 올 거다 뭐 이렇게 했던 그 아저씨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서헤이즈가 이제 내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엔화 약세와 비트코인 강세장이 도래했다라고 다시 발언을 고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분 또 이럴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손바닥 바꾸듯이 이렇게 바꾸고 저도 이렇게 다이 아나운서 톡 한 대 때린 다음에 미안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SNS 중독자 같아요 진짜. 조만간 아주 아나운서가 아서헤이즈 찾아갈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찾아갈까 싶어요. 네. 저 이제 네 번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탄 정부가 13,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탄이 전 세계 국가 중에 BTC 보유량이 무려 4위에 올라섰는데요. 부탄이 인도 옆에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생소한 나라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부탄이 이제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했다고 하는 게 참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부탄은 앞으로 어떤 전략 차별화 가지고 있을까요? 부탄은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자산 압수를 통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아니라 무려 채굴을 통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짚어보셔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헤드라인은 뭐예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프렌트가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금 대비 40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역헤드 숄더 패턴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분석이 맞다면 비트코인의 미래가 정말 밝아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자산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금보다도 그렇게 많은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거든요. 너무 흥미로워요, 진짜.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식들, 흥미로운 소식들이 아주 가득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늘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왔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텐션 좋지 않나요? 우리가 좀 두 번째니까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이 아나운서님이랑 방송하는 게 저는 오늘 중에 가장 신나는 일이긴 해요. 네, 정말 진심 맞으시죠? 네, 그럼 첫 소식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시장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강세장을 유지할 거다 이런 발언이 있었던 와중에 해리스 부통령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리스가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정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확실히 주요 인물이긴 해요. 시장에서는 해리스의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장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3억 9천만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기관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비트코인의 상승장에 더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다면 비트코인 지금보다도 더 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더 명확한 규제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사실 맞아요. 트럼프가 아무래도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답게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코인베이스에서는요, 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는 전망으로 본다라는 분석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보다는 덜 적극적이긴 해도 앞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게 좀 시장의 향방성을 갈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구체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은 트럼프를 더 지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네. 올리버 린치가 이번에 비슷한 의견을 냈었잖아요. 아직 해리스가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다룰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린치는 해리스가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SEC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의외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뚜껑을 그래도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선이 그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대선의 모든 정치적인 영향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많은데 그럼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한다 이런 말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곧 강세장이 올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이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생명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트렌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또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엑스리서치의 마르커스 틸렌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장을 유지할 거라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분이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위험 자산들이 다시 한번 멜트업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 멜트업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멜트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흐름을 비트코인도 아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틸렌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이 주시해야 하는 가격대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요 매물대가 68,000달러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21주 이동 평균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살펴봐야 위험 관리에 유용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비트코인 행보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또 비트코인이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추풍 낙엽처럼 9월만 되면 미증시라든지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9월은 사상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9월은 거의 매년 하락세를 보였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름 휴가에 다녀온 이후에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기간이 조정 기간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9월은 특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9월의 저주라고 불리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월간 상승폭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례적이죠. 6.87%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9월에 이런 기록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더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9월이 원래 다들 좀 힘들잖아요. 이 사업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잠깐 진심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죠, 아니죠. 네, 어쨌든 이 9월에는 원래 약세장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우리 아서 형님. 네. 이 아서 형님 어떻게 하면 좋죠? 사춘기인가요?
어떻게 좀 잘 달래보시겠어요, 이 사춘기를? 네, 네. 아사히즈가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에서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바로 말을 바꿨어요. 네, 저도 진짜 딱 꿀밤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나도 인정할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자들은 항상 시장을 경계한다고 말을 해왔는데 이번엔 또 밈코인을 잘 주목해보라고 이런 말 했어요. 그랬군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 보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서히즈가 이전에 금리 50bp 인하는 시장의 나쁜 선택이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한 거품이 있어서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보수적인 성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엔화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그럼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엔캐리드 청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투자자들에게는 좀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서의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정말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제가 투자 관련 팟캐스트를 하나 들었었거든요. 팟캐스트 어떤 거였어요? 네, 다른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제가 들었는데요. 코즈부 투데이에서도 다뤘던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서이즈의 의견이 예측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셨듯이 투자자들의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싸헤이즈도 내 예측이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걸 그래도 이렇게 인정하는 걸 보면 본인이 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 아는 분인 것 같긴 해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 이런 솔직한 피드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할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아싸의 발언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뭐 갑자기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말 하면은 저 진짜 이번엔 아싸헤이즈 쫓아갑니다. 네, 발언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부탄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4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놀랍죠. AI 기반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에 따르면 부탄 왕국이 현재 7억 5천만 원 상당의 13,011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7억 5,500만 달러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늠이 안 가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약 1조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별로 생각보다 안 되긴 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집에 1조 갖고 계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네. 이제 전 세계 보유량 뭐 4위라고 하니까 네. 저는 사실 엄청 많은 금액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집에 1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부탄은 비정부 투자사인 드루코 홀딩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물량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정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들은 범죄 활동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부탄은 채굴 활동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단하죠? 좀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 개코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총 77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가치가 327억 달러라고 합니다. 1위가 이제 미국, 2위가 중국인 건 아는데 나머지 순위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영국이 3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또 부탄이 4위에 오르면서 5위로 밀려난 나라 엘살바도르가 이전에 4위였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캄에 따르면 부탄은 여러 위치에 채굴을 시설 건설했다고 하는데 약간 부탄이 4위로 올라선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계룡남? 약간 자수성가한 느낌? 미국이랑 중국은 1위, 2위를 하는 건 알겠는데 네. 부탄이 4위라는 게 좀 마음에 드네요. 아니, 이런 계룡남이라는 그런 적절한 표현 어떻게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자수성가, 계룡남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신기합니다. 아캄에 따르면요, 부탄은 여러 위치에 채굴 시설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곳은 폐쇄된 에듀시티 프로젝트 부지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폐쇄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참 기발합니다. 네, 그럼 이제 부탄이 또 이 순위를 제치고 어디 몇 위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부탄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죠. 네, 그러면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거예요?
네, 유명한 애널리스트 피터 브랜드의 소식인데요. 피터 브랜드는 비트코인과 금의 상대 성과를 비교하는 비트코인과 골드 비율 차트를 통해서 그런 전망을 제시한 거죠. 그럼 이 피터 브랜드의 분석 소식, 비트코인에서 금에 비해서 40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비율 차트에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면요. 가운데 저점이 가장 깊고 그다음에 양쪽 저점은 상대적으로 얕은 형태잖아요. 네. 네, 그 목선을 돌파하면 상승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와 어깨, 헤드앤숄더 패턴을 뒤집어서 만든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패턴이 완성되면은 비트코인은 금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봤고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과 금의 비율이 약 24온스라고 하거든요. 내년까지 123온스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은 생각만 해도 너무 황홀하고 이 생각이 행복 회로가 돌아가는데요. 네. 금 대비 400% 이상 상승률이면 너무 꿈만 같습니다. 실제가 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 1월 이후에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176억 9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네, 2027년까지 비트코인 ETF의 시장 규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밝은 분석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실제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9월만 해도 20% 넘게 올랐던 우리 장 투자자들도 심리의 개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중립 단계로 전환됐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시간인데요. 다음은 따끈따끈한 글로벌 뉴스들을 저희 아주 아나운서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아나운서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리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first headline from CNN this morning. Israel attacked the Hezbollah-led Lebanon, and it is the deadliest day since 2006. 558 killed by Israeli strike in Beirut yesterday. 네, 어저께 나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최근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소식을 알린 속보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55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레바논은 2006년 이후 가장 최악의 한 해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중동에서 불어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순한 이런 군사적 위치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테피스트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그리고 또 위험 회피 성향을 자극하게 될지 시장의 향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텔레그램 CEO 파벨 드로프가 범죄 활동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에 텔레그램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요. 텔레그램 will now share user data such as IP addresses with authorities upon legal reques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 텔레그램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들의 IP 정보를 이제 드디어 당국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또 이와 함께 AI를 이용해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는 작업도 강화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소식은요. 암호화된 개인 대화는 여전히 불법적인 상황에도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와, 역시 우리 전공자. 네. 무슨 이 영어 라디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 칭찬에 대해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1시간 동안 영어로 혹시 나머지 시간을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네, 것 같아요.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비행기 태우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꽉 잡아야 할 이슈들 붙잡는 시간이죠.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쏟아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 사이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슈들을 꽉 붙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크립토 시장의 시행성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위클리 코즈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자들이 한 주 동안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위클리 코즈부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저희 해시레이트,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금융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해시레이트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해시레이트 첫 번째 키워드 들고 왔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지배력이 미국으로 이동했고 가격 상승 신호인가라는 기사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비트코인 소식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또 화두에 올랐는데요. 해시레이트가 빠르게 변동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 채굴 업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해시레이트 중요한 거죠? 중국이 원래 채굴 큰 손 아니었어요? 네, 해시레이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해시레이트가 이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컴퓨터들의 처리 능력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데요. 요즘 이 해시레이트가 미국 채굴 업체들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는 아주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채굴의 1인자였는데요. 최근에 중국 채굴이 금지되면서 미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이 더 영향력이 커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예리한 질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해시레이트와 가격 차이가 생길 때마다 가격이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랠리가 나타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건데요. 기대감이 팽팽합니다. 근데 해시레이트가 막 올라가면 네. 채굴자들은 좋기만 한 건가요? 그게 또 마냥 좋은 거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오르면요. 채굴업자들한테는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또 엄청난 에너지의 비용 소모도 들어가게 됩니다. 8월만 해도요. 채굴 수익이 지난해 9월에 비해서 최저치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겠죠. 그러면 이어서 표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해시레이트 지배력이 미국 채굴 업체들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중국도 다시 채굴 산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채굴풀은 전체 네트워크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기반 풀은 40%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채굴 업체들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소규모 채굴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증가와 또 미국 채굴업체들의 점유율 확대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다음 키워드는 바로 금융환경입니다. 미국 금융환경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느슨하고 비트코인의 급등 가능성이 많다라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금융환경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금융환경은요,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환경이 느슨해지면요, 이제 시장에 돈을 빌리기도 쉽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오를 것 같나요? 자산 가격이 오르나요? 역시 똑순이. 똑순이죠? 똑순이. 네, 맞췄나요? 맞습니다. 반대로 금융 환경이 빡빡해지면요. 돈을 빌리기가 힘들고 시장의 유동성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요새 미국 금융 환경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환경 완화 여부는 자산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금융 환경 지수 NFCI를 나타낸 지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시면요. 매주 미국 금융시장의 상태를 업데이트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곤 합니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면 긴축, 마이너스면 완화를 의미하는데요. 지수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자본에 대한 접근이 더 쉬워지고요. 또 플러스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더 쉬워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어제 퍼즈님이랑도 같이 짚었던 이야기인데 코로나 같은 블랙스완을 제외하고는 금융환경지수는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화적인 기조가 지속됐다는 의미인데요. 이 지수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이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점점 금융환경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수가 절대적인 예측 도구는 아니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하니까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지는 코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어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크립토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 바로 크립토 캘린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구글 클라우드가 솔라나 랩스와 함께 게임 시프트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웹3 기반의 게임 개발자들이 훨씬 더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게임 시프트가 지갑 통합, 자산 관리, 마켓플레이스까지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앞으로 게임들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는데요. 이 세상이 이제 게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하나의 스포츠라고도 본다고요, 그렇죠? 네, 아주 아나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게임을 향한 애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시는 사실 거 아니에요?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네. 한 판도 못 하고 있어서 네, 요즘, 친구들이 찾아요. 요즘 코인밖에 모르는 바보로 남아주세요, 계속.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크립토 시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우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6시 30분부터 입출금이 중단된다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6시 30분 딱 방송 중에 중지된다고 하니까 네. 이거 맞춘 적도 없는데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을 수가 있죠? 진짜 이게 실시간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딱 중단했습니다. 약간 속보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플로우 입출금이 중단된다는 건 업그레이드 후에 언제쯤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네, 정확한 재개 시점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요. 현재 예상으로는 26일 자정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록 생성 속도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너무 전 궁금하거든요. 특히 플로우에 투자한 분들이 이번 상황에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경제지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PMI 지수 발표가 났었죠. 그쵸? 예상치 네. 하회했잖아요. PMI 지수가 하회했다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알고 있는데 산업 활동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여주는 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곤 합니다. 50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위면 확장 국면, 그리고 그 아래면 축소 국면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50 미만 47이라고 나왔으니까 확실히 시장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낮게 나온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건지 이번에 왜 이런 결과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요 둔화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새로운 주문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전반적인 좀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런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는 추후에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모멘텀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좀 날카로운 질문이긴 한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추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B컷을 단행하긴 했지만 미국의 연준 위원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PMI 같은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경제 상황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다른 경제 지표들이 나쁘다면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연준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려고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었잖아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연준이 원하는 경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제 한눈 팔지 말고 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좀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우려를 다시 연준이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연준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해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PMI 지수가 낮게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랑 비슷한 거죠. 경기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겁니다. PMI뿐만 아니라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이런 지표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연준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우리 시장의 반응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시장이 PMI 하회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사실 일단 이번 시장에는 PMI 지수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와 시장은 복잡한 친구라서 지표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지 않고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 지수가 오르지 않거든요. 네.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타격을 주진 못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럴 때마다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PMI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연준이 사실 딜레마에 빠지는 거겠죠. 정답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경제 지표가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또 그렇다고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50bp 비컷 단행을 했기 때문에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나운서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이제 지표만 참고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나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소식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11월에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 대선의 불확실성 바람에서 그런 상황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또 경제 지표는 이렇게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즈브 투데이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밤 미증 씨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9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매도 압력이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경기 부양책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우지수가 0.2% 상승한 42,20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25% 오르는 모습,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6% 상승하면서 18,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기사들 헤드라인 잡아주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계 큰손들 가상자산 투자 상황 급변할 것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가상자산의 자산을 할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요.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CIO는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마침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 중에 10%에서 20%만이 자산을 할당했지만 현재는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자산을 할당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 연준의 비컷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최대 와이어하우스 중 하나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사실, 그리고 SEC가 지난주 블랙록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한 것 등을 다양한 강세 신호로 들면서 추후 기관을 필두로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면 상황이 빠르게 흥미로워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금융계 인사들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건 너무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계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상자산은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의 연준의 비컷과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런 조치들 자산 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나요? 네, 그렇죠.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면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ETF 승인 소식도 중요한 호재로 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가상자산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더 추세를 뚫고 올라갈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 소송 심리 네. 예정. 코인베이스 SEC 소송 심리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엘리노르 테렛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 기자 이름 이렇게까지 제가 너무 날것의 너무 기사를 가지고 엘리노르 왔죠. 테렛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지만 잘 읽었습니다. 네, X를 통해서 이날 제3 순회 행소법원에서 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지만 SEC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SEC를 상대로 이의 제기,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3번에 달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소송 심리, 이 엘리노 테렛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의 규제 방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셔야겠는데요. 이번 소송이 성공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EC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과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인베이스가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게 당연히 변화를 해야겠죠. 더 발전을 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SEC 입장도 사실 제가 SEC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조금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면 시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런 규제를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심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규제 방향과 코인베이스의 운영 전략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사안이네요. 맞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 이 크립토 시장을 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주목을 해보셔야 할 이슈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상황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기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블랙록과 다른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사들이 FTX 파산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블랙록은 자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 중이며 매일 저녁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에서 비트코인 잔액을 가져와서 검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랙록이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스팸성 트랜잭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블랙록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긴 한데요. 네, 이런 인상적이죠? 검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비트코인을 검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FTX 파산 사건, 워낙 또 충격적이었던 사건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을 거다라는 발언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좀 안심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매일매일 철저하게 비트코인을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는 블랙록이 투자자들의 자산을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자체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굉장히 눈여겨봐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팸성 트랜잭션을 막기 위해서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이건 좀 의외긴 했었거든요. 유동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네, 이렇게 철저한 관리와 빠른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FTX 같은 사건을 다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고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블랙록이 잘 이해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또 거래소 리스크는 피해야 하니까 이런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헤드라인 기사 한번 읽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겟이 톤 생태계에 대한 대담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요, 비트겟은 텔레그램과 관련된 지속적인 규제 우려 속에서 톤 생태계는 텔레그램과 거리를 두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탈텔레그램화 추세를 보여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종이 비행기방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네. 기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과의 연결이 규제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비트겟은요, 톤 생태계 강세장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기관들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톤을 매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신뢰를 높일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 생태계가 이 텔레그램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그게 또 여부가 달릴 것 같은데 이미 2024년도에 빠른 채택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톤 프로젝트들의 총 예치 자산 가치가 7억 7,66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큰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생태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도 앞으로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과 규제 환경, 이 톤 생태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코인 용어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선택을 해드릴 텐데요. 네. 이 암호화폐 투자에 꼭 필요한 용어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 시간이죠. 첫 번째 용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용어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자산, 그리고 주로 법정 화폐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제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런가요? 이 달러 자산 같이 묶여 있어서 안정적이라는 코인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암호화폐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이 USDT, 이 달러와 연동시키기 때문에 1스테이블 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 차트랑은 다르게 이 반대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용어는 어떤 게 있죠?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용어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너무 익숙한가요? 알트코인? 모르겠는데요? 알트코인이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코인 투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알트코인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맞아요.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코인의 줄임말이고요. 다양한 프로젝트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모든 코인들이 다 알트코인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체인이네요. 온체인에 네.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온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거래와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활동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이 덕분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위변조가 또 불가능하고요. 금융 거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단어는 어떤 게 있죠? 네, 오늘의 마지막 용어입니다. 한번 슬라이드 살펴볼까요? RWA 코인입니다. RWA 코인은 리얼월드 에셋의 줄임말인데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연결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나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가 RWA 코인에 해당된다고 기사를 읽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나주 아나운서가 짚어주신 그런 대표적인 코인들이 있고요. RWA 코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투자 방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코인 용어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 그리고 온체인과 RWA 코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오늘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 코인 용어들 그리고 크립토 캘린더까지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다이 아나운서님이랑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이슈가 많이 나와서 어떡하죠? 네, 너무 기쁘게 전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코즈부 투데이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유익해요. 어쨌든 네. 이런 각 용어들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즈부 투데이 오늘 아쉽게도 다이 아나운서와 저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준비한 네.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이 아나운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코스프 투데이에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네. 네.
그러면 코즈부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매일 저녁 6시 이 아름다운 미소로 아름다운 코인 내용들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즈부 투데이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즈부 투데이! 이거 뭐야?